어제 한 보수단체의 젊은 회원이 30대입니다. 전단 수백 장을 프레스센터 옥상에 올라가서 뿌리려다가 경찰에 검거가 되었습니다. 경찰은 지난 5월 7일에 2차례 살펴했다는데요. 지금 한국의 종북단체들이 지금까지 수백만 장의 전단을 도심에 살포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이 광화문의 고층 빌딩 위에서 온갖 지금 이 전단을 다 뿌려댔습니다. 그 그림, 전단에 있는 그림에는 참 희한한 그 미친 광녀를 상징케 하는 내용까지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정권이 지금 공수처를 통과시키고 이제 선거법도 통과시키고 검경수사권 조정법안도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자, 이 속에서 주요 경찰 간부들이 다수가 지금 선거에 출마한다고 이렇게 나간답니다. 민주당으로요. 또 더 나아가서 지금 비례한국당인이 위성정당인이 해서 아프리카나 구동구권 정도에서 있을 만한 정치 후진국에서 있을 만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53석 그리고 47석 그러니까 현 지역구와 그리고 비례대표의 차이가 돌고 돌다가 다시 원점으로 왔습니다. 애초에 연동형 비례대표를 한다라는 목적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때는 비례대표 숫자를 확 늘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비례대표를 75석, 현행 지역구를 225석으로 줄인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330석으로 늘린다더니 다시 250석, 50석 하다가 최종적으로는 253대 47로 현재의 의석대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사표를 맞고 선거 개혁을 한다더니 돌고 돌다가 제자리에 왔습니다. 지금 공수처법과 검경수사법에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대검의 윤석열 총장 이하가 다 들고 일어나서 이거야말로 검경이 하는 수사를 가로채서 특히 정치적인 수사 등에 대해서 이 청와대가 공수처를 통해서 수사를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반발을 하고 나섰습니다. 문제는 한국에서 공수처법도 통과시키고 그리고 선거악법도 통과시키면서 중국의 공산당 시진핑 앞에만 가면 꼬랑지를 내리고 착한 양이 됩니다. 홍콩은 중국 내정의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한중이 공동운명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홍콩 문제 발언은 자기는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중국 측의 청와대가 공식적인 항의를 못하는 걸 보면 했다고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시진핑 말에 공감을 한다고 동조해 준 것만큼은 적어도 확실하죠. 그래서 이 문을 비롯한 이 정권이 한국에서는 언론부터 시작해서 공안기관, 국가기구들을 독재자로 장악해서 반대자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잡아가면서 한편으로 밖에 기어나가서는 그들의 원조격인 한국의 사회주의적 좌파의 원조격인 중국 공산당이나 북한 공산당 앞에 가서는 꼬랑지를 흔드는 개꼴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전문가들이 미중이 붙을 때 한국은 100% 중국 편에 붙을 거라고 오늘 조선일보에 칼럼이 나왔습니다. 자, 앞으로 미중이 언젠가는 세게 본격적으로 부딪힐 거고 그때는 한국이 100% 중국 편에 붙을 것이다. 우리가 중국 편에 붙어 있을 때 한국은 너무나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6.25 때요. 미군이 와서 한국을 보고 기억나는 것은 펄펄 날리는 먼지 그리고 지독한 어디를 가든 나는 냄새 사람만 모인 데 가면 냄새 악취로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악취 또 비만 오면 엉망진창이 되는 거리 그리고 헐벗은 사람들 이런 것들만 미군이 한국에 대한 기억으로 다 남아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일본 식민지 36년을 만약에 중국의 청나라가 한국을 지배해서 식민지로 다스렸다면 그 36년 이후에 해방된 한국의 모습은 어찌 됐을까? 아니면 1948년 해방이 될 때 공산당의 연합전술로 체코나 헝가리나 이런 나라처럼 유고슬라비아처럼 한국도 자동적으로 북한하고 투표를 해서 남한의 공산당들이 들고 일어나서 나라를 북측에 갖다 바쳤을 때 체코나 다 그런 식으로 공산화되지 않았습니까? 루마니아도 그랬고요.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 때 지금 한국의 상황은 어떨까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나 일본 같은 서방 세계를 떠나서 북한과 중국과 이런 쪽으로 붙고자 하는 한국의 미래는 어떻게 이렇게 나타날 것인가? 정말 한번 생각만 해봐도 끔찍할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청나라가 36년을 지배했다면 아마 대한민국의 꼬라지는 수탈당할 거는 다 수탈당해서 산에 나무도 하나 없고 도로도 없고 철로도 없고 제대로 된 건물 하나도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반이라는 사람들이요, 한번 생각을 좀 해보길 바랍니다. 부동산 때문에 이 싸움이 나는데 뭐에 방정식이 있다는 거예요. 집이 없는 사람, 옛날에 있었다가 지금 없는 사람, 한 채 있는 사람, 또 여러 채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끼리 만나서 대화를 나누게 되면 결국 엄청난 트러블이 벌어지고, 한 채 있는 사람과 여러 채 있는 사람이 만나면 한 채 있는 사람이 여러 채 있는 사람에게 길을 쫑긋하고, 여러 채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그야말로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서로 투기 자랑을 하고 끝나고, 집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 사이에 만나게 되면 그야말로 그건 살벌한 상황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노무현에 이어 문재인이 또 대한민국을 부동산으로 분노의 분열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자, 서울의 집값이 오르고 이러다 보니 서울에 여러 채를 가진 다주택자가 엄청나게 늘어가고 있고, 여기에 이제 외국인들까지 집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서울에 얼마나 집을 사들이고 있는가 하는 것은 지금 집계조차도 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엄청난 사람들에게 지금 내 평생에 집 한 채를 죽도록 노력해도 가지지 못하고 내 자식도 가지지 못하겠다, 이런 절망감을 안겨주는 일이 노무현 정권에 이어 문재인 정권에서도 재현되고 있습니다. 제가 문재인 집권하기 전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수도 없이 말했습니다. 노무현 정권은 겉으로 표방하는 것과는 달리 실제로는 삼성이라는 한국 최고의 재벌의 아이디어를 빌어서 모든 것을 했다. 그래서 삼성공화국이라는 소리가 나왔고, 그리고 업사이드 다운해서 밑에가 위에 되고 위에가 밑에 되도록 세상을 뒤집어 엎겠다 해놓고는 있는 자와 없는 자를 부동산 폭등으로 그야말로 하늘과 땅을 차이로 만들었다. 그것도 한 정권에서 2번씩이나 폭동을 불러일으켰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도 그리 될 가능성이 있다. 제가 이 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문은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지요. 겉으로는 진보 좌파 정권이라면서 속으로는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나쁜 투기 불로소득 자본주의를 완성시킨 정권이라는 겁니다. 최근에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동아일보에 보면요, 이런 세계 여러 나라가 중국인들이 집을 사지 못하도록 규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강남과 마포, 용산, 성동 등에 5년간 외국인이 10,000채 이상의 아파트를 샀다. 그래서 제가 서포 15조에 뭐라고 했습니까? 외국인 재산 등록제를 실시하고 통제해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런데도 누구도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정권은요,
본질적으로 부동산을 잡을 능력이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개혁에 자기들이 주장하던 개혁 그런 부분을 결국은 재벌과 서울에서도 강남 그리고 북한 핵에 대한 국민적 엄청난 스트레스 끝에 결국 원점 핵이 그리고 이 초상류 부자들을 위한 세상으로 이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개혁이라는 것은 입으로만 나오는 개혁이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가식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이 정권은요, 지금 솔직히 대한민국에서 돈을 버는 방법은 핵심이 정보력입니다. 정보력이고 거기에 네트워크가 더해지면 그걸로 돈을 벌 수 있겠죠. 각종 돈과 관련된 책에 보면 정보로서 돈을 어떻게 벌었는가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근데 이 정권은 지금 부동산에 관한 정보, 더 나아가서 암호화폐 투기에 대한 정보, 또 태양광에 대한 정보, 이런 부분에 서민들이 접근할 수 있었습니까? 신라젠 같은 주식에 대한 정보 접근할 수 있었습니까? 자, 우리들 병원에서 나타난 부분은 뭡니까? 은행이 공정하지 않다라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에게 은행은 굉장히 문턱이 낮고 어떤 사람에게 은행은 굉장히 문턱이 높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서류도 위조하고 사금융으로 해서 대출해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정해놓은 건저당 부동산 담보의 한도를 훨씬 초과해서 미래 대출을 보고도 돈을 빌려줍니다. 국책은행이.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합니다. 또 그것뿐입니까? 지금 검찰을 보고 뭔 정보를 어떻게 지금 이렇게 가지고 수사를 어떻게 하는지 한마디로 권력 핵심의 비리와 그들의 잘못된 국정 운영을 조사하는 부분에 대해 밖으로 말하지 마라. 그걸 무슨 수사 준칙이니 규칙이니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어기면 그냥 두지 않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고위층에 대한 수사는 전부 앞으로 공수처가 생기면 압수수색도 하기 전에 이야기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민주주의에, 경제에 관한 정보, 정치에 관한 정보, 권력자의 비리에 관한 정보가 전부 통제된 겁니다. 그래서 아예 소시민들은 던져주는 거나 받아먹고 감히 너네들이 부동산 투기하냐? 너네들이 암호화폐 투기하냐? 너네들이 주식 투기하냐? 우리가 정보를 가지고 돈 되는 정보는 우리가 신라젠 주식을 사고 또 돈 되는 정보는 우리가 미리 정부가 단속하기 전에 투기해서 빠지고 또 우리가 사모펀드를 가지고 또 이 광급공사 무슨 스마트시티니 주요한 정부의 정책 방향에 걸맞게 돈 벌어 먹도록 하고 너네들은 이런데 아예 접근하지 마라. 그리고 우리가 막 태양광이니 뭐니 해서 벌어먹은 거를 수사하려고 할 때는 검찰은 일체 정보를 밖으로 공개하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 통제를 통해 가지고 자,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정책을 바꾸는 부분이에요. 이 정책을 빠져나갈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놈들만 돈을 벌게 해주고 있어요. 18번을 했다는데 이제 보통 사람은 머리가 안 돌아가서 이 부동산을 하고 싶어도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바뀌는 규칙 하에서 현금을 쥐고 정보를 가진 사람만 접근해 먹을 수 있도록 감히 어줍지 않은 그 중산층이 어줍지 않은 돈 좀 있는 졸부들이 부동산 투기판에 뛰어들어 이건 우리만 할 거야. 지금 이겁니다. 그래서 서민들 보통 사람들은 돈과 경제와 비리와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 전부 너네들은 들을 필요가 없다. 몰라도 된다. 그래서 일반층과 특수층의 정보 격차가 커졌다고 오늘 중앙일보에서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권은 몇 명이 저것끼리 다 해먹겠다고 지금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이제 검찰의 한마디로 통제력, 마지막
지금 비리에 대한 통제력까지도 손을 대면서 지금 최종적으로 저들이 평생 해먹겠다라고 그야말로 1984 조지 오웰 소설에 나오는 그런 전체주의로 향하고 있습니다.